2025년 3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벌 오피스의 나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전투기 모형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날렵하고 산 모양의 코를 가진, 그리고 확실히 이질적으로 보이는 전투기 모형입니다. 대통령이 모형을 가리키며 한마디 하자 모든 뉴스가 즉시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이 기계를 세계 최초의 6세대 사실상 보이지 않는 전투기라고 합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치명적인 항공기라니. 대통령이 저 외계인의 손에 대해 뭘 아는지 궁금하네요. 카메라가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럼비아에서 플라스틱 조각을 비출 때 실제 항공기는 2,00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네바다 사막에 창문 없는 엄중 경비 경납고나 세인트루이스 보잉 시설 깊숙한 곳에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저희도 정확히 모릅니다. 실제 기계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 국가 기밀입니다. 그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기밀 시연이 밤하늘에서 시작돼 현지 야생동물이 놀라고 항공교통관제사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 기체는 F-22 랩터를 대체해 미국의 창끝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또한 미 공군이 이 한 기체에 미래를 걸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대중에겐 이 발표가 전부입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모형, 과감한 형용사 몇 개, 큰 숫자가 적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F-47에 관한 모든 공개된 자료, 유출된 보고서, 그리고 속삭여지는 소문까지 전부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투기의 실체를 얼마나 밝힐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F-47, 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정말로 정치적인 요소와 보이지 않는 과장들을 모두 걷어내면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F-47은 미국 공군의 최신 6세대 제공권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는 보잉 2차 세대 공중 우위 프로그램 NGAD의 핵심으로 개발 중입니다. 군대는 과도한 지출만큼 야구도 좋아하죠. 저는 그게 참 고마워요. 야구가 읽기 쉽거든요. 이 전투기는 F-22 랩터 후속으로 설계되어 주 임무가 단순합니다. 적 제공권 지역에 들어가 모든 적 항공기를 격추하고 안전하게 귀환하는 임무입니다. 그러나 F-47은 이전 전투기와 달리 단독 전투용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반자율 드론 군단을 지휘하는 쿼터백으로 기존 항공기로 위험한 환경에서 전투를 수행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좋아요. 먼저 이름에 대해 이야기하죠. 왜 F-47인가요? 이 명칭에는 3중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F-47은 1947년에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전설적 P-47 썬더볼트 중전투기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또한 1947년은 미 공군이 독립군종으로 창설된 해임을 자연스럽게 암시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예산을 승인하는 사람들에게 이 명칭이 이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성사시킨 47번째 대통령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징성만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F-47은 미국이 하늘을 지배하기 위해 기대하는 기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빠르게 자체 스텔스 전투기와 대규모 장거리 미사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세상에서 말이죠. 그리고 왜 미국이 보이지 않는 전투기에 수백억 달러를 쓰는지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라는 아주 불편한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 미국은 6세대 전투기가 필요한 걸까요? 국방부가 SF 비행기에 백지수표를 쓰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F-22를 알아야 합니다. 2000년대 중반 랩터는 하늘에서 최강의 포식자였으며 스텔스, 속도, 기동성 모두 뛰어났습니다. 그것은 유럽 상공 장악과 미국이 수호이와의 근접 공중전을 위해 설계된 공중 우세의 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했고 독일에서의 냉전 전투는 없었으며 위협은 넓은 태평양으로 이동했습니다. 태평양에서 랩터에 군사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투 방향이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전투기가 얼마나 멀리 가서 임무를 수행하고 연료가 떨어지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F-22의 전투 방향은 약 590해리입니다. F-35는 약 670해리로 조금 더 낮습니다. 그 숫자가 많아 보여도 태평양 지도를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지역이 워낙 넓어서 600마일을 가도 한가운데에 도달할 뿐입니다. 중국과 충돌 시 괌, 오키나와 등 미군 기지는 즉시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미국 전투기는 더 멀리서 출격하거나 공중급유기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급유기는 크고 느리며 스텔스기가 아닙니다.
급유기는 하늘을 나는 주유소로 적에게 먼저 격추하라고 하는 셈입니다. 적이 급유기를 격추하면 F-22는 연료가 부족해져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F-47이 등장합니다. 이 전투기는 1000해리 1850km 이상의 전투 방향이 요구됩니다. 즉 F-47이 안전하게 이륙해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복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공중급유기를 적 미사일 사거리 밖에 둘 수 있습니다. 이제 적들도 구식 전투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J-10 스텔스 전투기를 대량 운용 중입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중국이 자체 6세대 테일리스 스텔스 항공기 J-36, J-50을 시험 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현대 방공망도 레이더와 미사일로 구성된 무서운 양파 껍질처럼 진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빠른 전투기뿐 아니라 데이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에어 도미넌스 프로그램의 핵심 철학입니다. F-47은 단순히 혼자 나가서 공중전을 벌이도록 설계된 슈퍼파이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급했던 시스템 패밀리의 쿼터백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전투기는 윙맨 드론, 센서, 전자전 플랫폼과 함께 전장에 진입하며 혼돈 속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레이더에 안 보이고 태평양 절반을 날 수 있는 비행 쿼터백 제작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죠? 미 공군에 따르면 F-47 한 대 가격은 약 3억 달러입니다. 참고로 그건 F-35 한 대의 약 3배 가격입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2024년에 이 모든 계획이 잠시 취소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NGA에서 F-47까지 F-47의 이야기는 2025년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10년도 더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경 달파의 깊은 내부에서 달파는 항공우주 혁신 이니셔티브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침투형 대공 전력, Penetrating Counter Air이라는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딱딱하고 학문적이지만 실제로는 무서운 개념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방어가 철저한 영공 깊숙이 침투에 만나는 모든 것을 격추하도록 설계된 전투기입니다. 이 연구는 Next Generation Air Dominance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프로그램은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비밀 프로그램에 투입됐지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미 공군이 충격적인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윌 로페어, 당시 획득 담당 책임자는 Next Generation Air Dominance 실물 크기 시제기가 이미 제작 비행했으며 여러 기록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록과 작성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폭탄 선언만 한 뒤 떠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F-47 발표 당시 시제기가 한 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의 엑스플레인이 그룸 레이크, 테노파 등 비밀 시험장에서 수백 시간 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이를 위한 치열한 기업 전쟁이 있었습니다. 경쟁에는 로키드 마틴, 보잉, 노스럽 그러먼의 빅3가 포함됐습니다. B-21 스텔스, 폭격기 계약 후 요구사항과 재정을 검토해 2023년 경쟁에서 철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회사만 남았습니다. 한쪽에는 F-22와 F-35의 스텔스 제작 챔피언인 로키드 마틴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보잉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잉은 737 맥스, 참사 KC, 46 급유기, 지연 T7 훈령의 문제 등으로 최근 몇 년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회사는 벼랑 끝에 있었고 방위산업은 큰 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NGAD를 놓치면 보잉에겐 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전투기 제조사로서 이 사업을 따내는 것이 보잉에게 꼭 필요한 구명줄이었지만 2024년에는 이 전체 프로그램이 거의 파국으로 치달을 뻔했습니다. 공군 장관 프랭크 켄달은 전투기 한 대당 3억 달러 가격에 멈칫했고 공군은 몇 달간 대안을 찾느라 분주했습니다. F-35 추가 구매가 답일까요? 2025년 초까지 기존 F-15 업그레이드를 검토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30년대 중국을 이기려면 이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이야기는 2025년 3월 20일 일로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 긴장감을 끝냅니다. 사업은 계속되고 보잉이 계약해 전투기는 F-47로 정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키드가 계약을 따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소식은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잉에게는 꼭 필요했던 구원이었습니다. 일정은 매우 빡빡합니다. 미 공군은 F-47의 본격 기체가 2028년 첫 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9년 초까지 첫 실전 배치 부대 준비가 목표이며 이는 대통령 임기 종료와 맞물립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가능한 일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군수 조달 분야에서는 일이 완벽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체결되고 이름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 마니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가장 큰 질문에는 아직 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비행기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느냐는 것이죠. 자, 아주 특정한 공군 인포그래픽 덕분에 우리는 실제로 답을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F-47의 설계와 성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비행기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보안상의 이유로 당연히 우리는 사양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잉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브로셔를 다운로드 해보려고 했지만 404 오류가 떴습니다. 실망스럽죠? 저희도 압니다. 하지만 아빈 공군 참모총장이 공개한 인포그래픽과 의회 청문회에서의 몇몇 실수 덕분에 이 비행기에 대해 매우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양부터 시작합시다. 이 전투기가 어떤 전쟁용인지 보여주는 4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투 방영은 1000해리 이상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는 F-22보다 70% 높은 수치입니다. 이 전투기는 런던에서 이륙해 모스크바 임무 후 급유 없이 복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전투기의 최고 속도는 마하 2 이상, 즉 시속 2400km가 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최고 속도가 아니라 그 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F-47은 애프터버너 없이 수백 마일 초음속 비행 슈퍼크루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185대 이상의 도입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현재 F-22 전투기 보유 대수와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공군이 모든 F-16을 F-47로 교체하지 않으며 이 전투기는 가장 어려운 임무에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논란이 많은 사양이 있습니다. 공식 공군 그래픽에서 F-35는 스텔스, F-22와 F-47은 스텔스 플러스로 표시됩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마치 VPN 서비스의 구독 등급처럼 들리죠. 그리고 이 영상이 VPN 서비스의 후원을 받았다는 말을 할 것 같지만 농담입니다. 물론 실제로 VPN 서비스가 후원했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아마 광고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우스꽝스러운 마케팅 속에서 스텔스 플러스는 단순한 스텔스가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의미합니다. 전투기는 미사일을 유도하는 고주파 탐지 레이더로부터 숨는 데는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넓은 지역을 스캔하는 저주파 탐색 레이더로부터 숨는 데는 그다지 뛰어나지 않습니다. F-47의 형태는 모든 것에 안 보이도록 설계된 듯합니다. 그리고 컨셉 아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공식 렌더링에는 꼬리날개 없는 산 모양 다이아몬드 쐐기, 즉 블렌디드 윙 바디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스텔스 기술의 성배입니다. 수직 꼬리날개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다고 외치는 거대한 레이더 반사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없애면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꼬리날개가 없으면 컴퓨터가 초당 수천 번 미세 조정하지 않으면 공기역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꼬리날개 없는 전투기는 쉽게 뒤집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 괴물 조종은 쉽지 않습니다. F-47은 스타트렉 수준의 기술을 쓸 예정입니다. 차세대 적응형 추진 시스템은 살상 모드로 설정됩니다. 기존의 제트 엔진은 차세대입니다. 기존 제트 엔진은 타협의 결과입니다. 터보팬 엔진은 연료 효율이 좋지만 느리고 터보제트 엔진은 빠르지만 연료 소모가 많습니다. 여객기는 터보팬, 전투기는 터보제트가 사용됩니다. 새로운 적응형 엔진, 즉 GE의 XA, 102나 프렛 휘트니의 XA, 103은 비행 중에도 내부 구조를 실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엔진들은 세 번째 공기 흐름을 활용해 연료 절약 순환과 강력한 전투 추력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로 동일한 연료 탱크에서 항속거리 30%, 추력 20% 증가가 가능합니다. 최종 선정된 엔진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선정된 곳은 항공 역사상 가장 복잡한 기계를 만든 셈입니다. 이 기계의 두뇌는 모듈형 오픈 시스템 아키텍처로 제작된 F-47입니다. F-22를 노키아 3310처럼 정말 고장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알까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몇 살인가요? 노키아 3310, 이 뭔지 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역할을 정말 잘하지만 최신 멋진 앱을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F-47, 그건 스마트폰이에요. 하드웨어는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를 위한 껍데기일 뿐이죠. 2035년에 새로운 미사일이나 센서가 개발되면 연결만 하면 됩니다. 무기는 에이어 인터셉트 미사일 260 같은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것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내부적으로 F-22의 핵 임무를 대신해서 B-61 핵폭탄도 탑재할 수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이 기체가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어떨까요?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크기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AV-12보다 더 많은 연료와 큰 무장창이 필요하다면 이 기체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이방의 드론들은 협동 전투 항공기입니다. F-47의 진정한 혁신은 비행기가 아니라 동료들입니다. F-47은 혼자 싸우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비행기는 CCA로 불리는 로봇 윙맨 무리를 이끄는 리더로 유인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는 반자율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제트 엔진과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저렴하며 미 공군은 대당 2,500만, 3,000만 달러를 목표로 합니다. 금액이 커 보이지만 3억 달러짜리 모선에 비하면 이 드론들은 사실상 소모품입니다. 2025년 3월 미 공군은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2대의 시제기를 지정했습니다. 제너럴 아토믹스의 YFQ-42A와 안도릴의 YFQ-44A입니다. F-47에 탑승한 조종사들은 조이스틱으로 직접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쿼터백이 작전을 지시하듯 명령만 내립니다. 드론 1 저 레이더를 교란해, 드론 2 앞으로 가서 정찰해, 드론 3 발사해. 기체에 탑재된 AI가 나머지 모든 것을 처리할 것이고 이건 꽤 멋진 일입니다. 이로 인해 조종사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HUD로 보는 에이스 파일럿이 아니라 조종석에서 소형 로봇 비행대를 지휘하는 분산형 공중전 관리자입니다. 드론을 미사일 트럭처럼 써서 F-47의 스텔스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드론을 미끼로 보내 적 방어를 유도하거나 유인 전투기를 구하려 드론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말했듯이 이 드론들은 300억 달러짜리 일회용입니다. 금액과 계획 규모가 매우 큽니다. 공군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에어 도미넌스 전투기 200대 지원을 위해 콜라보레이티브 컴뱃 에어크래프트 1000대를 약 2대1 비율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F-47 한 대가 4-5대 드론을 동시에 조종할 수 있습니다. 보잉은 호주에서 MQ-28 고스트베트 드론을 제작해 이미 비행 중입니다. 최신 전투기, 엔진, AI 드론 군집으로 공중 우위를 잡는 데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곧 보시겠지만 보잉은 이번에 실수할 여유가 없습니다. 돈, 정치, 그리고 두 번째 기회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그럼 펜타곤에서 스텔스 전투기보다 더 강력한 관료주의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F-47, 이 레이더에 안 보여도 정부 회계 감사국엔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약 3억 달러 듭니다. 공식 정보는 없고 여러 곳에서 나온 단편적 정보로 알게 된 거예요. 공군 수뇌부는 디지털 엔지니어링과 제조 혁신으로 F-47, 이 F-22보다 저렴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랩터는 2000년대 약 1억 4,300만 달러였고 현재는 약 2억 5천만 달러입니다. 꽤 대담한 주장인데 일단 가능하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돈을 받는 건 보잉입니다. 그들은 그 돈이 꼭 필요하다고 하고 최근 보잉의 상업적 역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부문 상황도 악화됐고 2024년 큰 손실에 보잉의 전투기 사업 철수설까지 나왔습니다. F-47 계약으로 세인트루이스 생산 라인이 유지되고 수천 개 일자리가 보장되며 보잉의 업계 경쟁력이 지속됐습니다. 앞으로 40년간 최고의 군사 계약업체인 보잉의 공군은 단순히 돈만 주지 않습니다. F-35 프로그램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F-35는 놀라운 항공기지만 계약 구조로 록히드 마틴이 소프트웨어와 유지 관리를 강하게 통제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기술업계에서는 폐쇄형 생태계라고 부릅니다. 공군이 F-35 업그레이드를 원하면 록히드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록히드 마틴에게 유리하지만 공군에는 불리합니다. 공군 장관 프랭크 켄달은 그 계약이 F-47의 심각한 실수였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데이터에 정부 목적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픈 미션 시스템 아키텍처를 사용하며 이는 PC와 MA 비교와 유사합니다. F-35는 맥처럼 세련되고 통합됐지만 케이스를 열면 보증이 무효입니다. F-47은 PC와 비슷합니다. 공군이 레이더를 떼어내고 레이시온이나 노스롭에서 새 레이더를 설치하고 싶으면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보잉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F-47
이라는 전투기 명칭은 정치적 브랜딩의 대표적 예로 47번째 항공기임을 직접적으로 나타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투기를 사실상 보이지 않는 전투기라 부르며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전투기를 수출하겠다는 논란의 아이디어도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최상급 제공권 전투기를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F-22는 수출이 금지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성능이 낮은 F-47 판매를 제안했습니다. 아마도 동맹국들에게는 성능을 10 정도 낮춘 버전을 판매하자는 것이죠. 그는 심지어 우리가 빨리 팔아야 한다고 농담까지 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더 이상 우리의 동맹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로 근시안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워싱턴은 동맹국인 일본, 호주, 영국이 원하는 기술을 판매하면 비밀 유출 위험이 있어 곤란해집니다. 결국 F-47의 운명은 군수 조달의 가장 오래된 규칙인 죽음의 소용돌이에 귀결됩니다. F-22는 원래 750대의 전투기 함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비용 증가로 주문량이 339대 277대, 결국 187대로 줄었습니다. 원래는 750대가 필요했습니다. 적게 만들수록 가격이 오르고 주문도 줄어 다시 비용이 상승합니다. 우리는 이를 죽음의 소용돌이라 부릅니다. 공군은 랩터 대체용 F-47을 185대 이상 1대1로 구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단가가 3억 달러에 가까워지면 의회는 185대 전투기를 사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미국은 실제 전투에 투입하기에는 너무 소중한 소규모의 은색 탄환 부대만 남게 되어 전 세계 6세대 무기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이 F-47을 혼자서 만드는 건 아닙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도 똑같이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도 만드는 겁니다. 모두들 6세대 무기 경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요 경쟁자는 당연히 중국입니다. 미국이 예산으로 논쟁하는 사이 베이징은 이미 실행 중입니다. 중국 공군 PLAAF는 J-10 스텔스 전투기 그 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보 보고서와 위성 사진에 따르면 중국은 꼬리날개 없는 다양한 기체를 시험 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소문은 J-36, J-50이라는 소형 동반 기체에 관한 것입니다. 2025년 말 미 공군 수뇌부는 중국의 전투기 실전 배치 주장에 공개적으로 비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F-47, 이 첫 6세대 전투기라 주장하며 중국은 공기역학적으로 따라잡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도 중국 항공우주공학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나요? J-36, 이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하고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다면 6세대 전투기 여부와 무관하게 여전히 문제입니다. 유럽에서는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글로벌 컴뱃 에어 프로그램의 글로벌 전투기 개발을 협력 중입니다. 이것은 템페스트라 불리며 2035년까지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 전투기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 증강 현실 조종석, 드론 군집 등 최신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주도하는 유럽의 경쟁 프로그램인 미래 전투 항공 시스템, 즉 FCAS도 있습니다. 이들도 2035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엔진과 비행 제어 장치 제작을 두고 흔히 산업 내 분쟁이 있었고 흥미로운 점은 수렴 현상입니다. F-47, 영국의 템페스트, 유럽의 퓨처 컴뱃 에어 시스템, 그리고 중국의 J-36을 보면 모두 비슷하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두 크고 모두 꼬리날개가 없는 형태입니다. 드론의 모선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블렌디드 윙 항공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물리 법칙은 미국이든 영국이든 중국이든 똑같으니까요. 그렇다면 러시아는 어떨까요? 러시아도 크게 주장하며 믹-31 대체 극초음속 요격기 PAC, DP를 발표했습니다. 경제 제재와 방위 산업 압박으로 대부분의 분석가는 러시아가 이 수준에서 경쟁할 자금이 없다고 봅니다. 그들이 위험하긴 하지만 앞으로는 한 세대 뒤처질 것 같습니다. F-47이나 그 수출형을 사면 미국 생태계에 묶이는 것과 같아 운영체제 선택과 비슷합니다. 미국 데이터 링크, 공중급유기, 훈련 시스템 등을 써야 하니까요. GCAP에 참여하면 영국,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고 중국에서 구매하면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가장 첨단이고 비싸며 복잡한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F-47에 크게 베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요? 알려지지 않은 위험과 마지막 유인 전투기 문제까지요. 화려한 컨셉 아트와 오벌 오피스에서의 자신감 넘치는 연설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프로그램이 비행대에 도달하기도 전에 완전히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곳의 기술적 위험이 솔직히 두렵습니다. 공군은 새로운 스텔스 기체, 혁신적인 적응형 사이클 엔진, 새로운 임무 시스템,
자율 AI 드론 함대를 동시에 개발하려 합니다. 그들은 F-35보다 훨씬 빠르게 이 모든 것을 진행하려 합니다. 참고로 F-35는 계약 후 전투 능력까지 거의 20년이 걸렸습니다. F-47은 10년 안에 이 모든 것을 이루려 하며 엔진도 큰 장애물입니다. XA-102와 XA-103은 경이로운 차세대 적응형 추진 프로토타입이지만 아직 프로토타입에 불과합니다. 주요 설계 검토가 2025년에 끝났고 일정 지연 소문이 있습니다. 엔진이 늦어지면 비행기는 날 수 없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에어 도미넌스 프로그램은 수치 불일치로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흔들리거나 위기로 자금이 급히 필요하면 F-47은 예산 삭감의 큰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문 수량이 185 이하로 줄면 단가가 급등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F-22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비싸서 이를 수 없는 비행기가 되어버려서 실제로는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항공기를 둘러싼 더 깊은 철학적 질문도 있습니다. 워존 분석가 등 많은 항공 전문가는 F-47, 이 공군의 마지막 유인 전술 제트기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100년간 공중전은 조종사 레드 바론 영국 본토 항공전으로 정의됐습니다. 톰 크루즈는 한 영웅이 기계에 올라 한계를 넘는 이미지지만 F-47은 이를 바꿉니다. 물론 조종석에 인간이 있긴 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지휘를 견디며 공중전을 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 결정을 하고 군집을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이제는 매버릭보다 G슈트 입은 시스템 관리자에 가깝죠. 이것은 큰 문화 변화입니다. 오늘날 조종사들은 직접 무기를 조종하는 마지막 세대일 수 있습니다. F-47 이후에는 인간이 지상 통제소로 이동하게 되고 조종석은 영원히 비게 될 것입니다. 사실 조종석 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기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위험 요소가 됩니다. 대중의 감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시기관들은 구조적 결함이 있는 플랫폼에 수백억 달러가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를 알게 될 때는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비밀이 핵심이라 주장합니다. 우리가 F-47의 실제 능력을 모른다는 점이 베이징과 모스크바 장군들을 잠 못 이루게 만듭니다. 그들은 이 기계 유산의 최악의 버전에 맞서기 위한 방어 계획을 실제로 비행하기 전에 세워야 합니다. 공군이 F-47이라는 이름을 선택한 건 특정 기억을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서 적으라 불린 P-47 썬더볼트를 떠올리길 원했습니다. 그것은 날개와 큰 엔진이 달린 7톤 욕조 같았지만 매우 튼튼했습니다. 다른 비행기라면 부서졌을 공격도 견디며 조종사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것은 미국 산업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새 F-47은 극초음속, 레이저 무기, 인공지능 등 새로운 힘을 투영하려는 시도입니다. 실제로 아는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보잉이 이 전투기를 만들고 있고 마하 2 이상으로 비행하며 F-22보다 훨씬 먼 거리를 비행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지금까지 항공기에 탑재된 것 중 가장 첨단 센서를 장착할 것이고 새로운 세대의 로봇 윙맨들을 위한 모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공군이 앞으로 30년 동안 하늘을 지키기 위해 이 전투기를 185대나 원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 전투기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어떤 엔진이 탑재될지도 모르며 스텔스 플러스라는 주장이 마케팅 용어인지 물리 법칙을 뛰어넘는 혁신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또한 미국이 말한 만큼 실제로 건조할 재정 여력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F-47, 이 광고된 대로 작동하면 미국의 공중 우위가 이번 세기 내내 확고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경납고의 여왕이 될 것입니다. 이는 미친 전투기의 시대가 끝나고 드론이 이미 승리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80년 전 미국 조종사들은 P-47 전투기를 타고 유럽과 태평양에서 싸웠습니다. 오늘날 엄격히 보안된 문 뒤 어딘가에서 그들의 증손자들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 유인 전투기를 기계들 속에서 조종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